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진영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이 있습니다. 진영 의원님 선택 잘하셨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핵심적인 대선 공약을 지키자는 충신을 겁박하고 모욕 주고 마침내 목을 치는 여왕에게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이제 야당에서 박근혜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 정도 공약만 진짜 실천돼도 헬조선은 면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선 당시 여왕은 그 공약을 실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진영 의원님은 수모를 당하신 후에야 깨달으셨겠지요. 진영 의원님도 포용 못하는 협량한 여왕과 그 주변의 십상시 간신 모사꾼들이 민주공화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을 배제하면서 공석이 된 서울 마포을에 손혜원 홍보위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직접 손혜원 위원장을 추천했고 손혜원 위원장은 당초 비례대표 1번으로 내정됐었지만 지역구 출마를 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마포을 공천을 받은 손혜원 위원장은 갑작스레 길에 들어섰다.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죽기로 각오하면 살아나오지 않겠느냐라면서 정청래 의원을 도와야 하고 지역구를 위로해야 하고 섭섭해하는 젊은이들을 만나야 하기에 어렵지 않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보도를 인용해서 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중앙일보가 새누리당 공천 탈락 의원의 이념을 따져봤습니다. 진보에서 보수를 0에서 10점으로 측정했는데요. 0에 가까울수록 진보, 10에 가까울수록 보수, 이렇습니다. 길정우 이희재 의원 같은 경우 4.4, 진영 정문헌 의원 같은 경우 4.9, 서상기 의원은 5.3, 권은희 의원은 5.5였습니다. 새누리당 의원 평균은 5.9입니다. 5.9에서 왼쪽에 위치한 의원은 공천 탈락 26명 가운데 7명이었습니다. 정문헌 의원이 진보적이었다는 이야기인데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떨까요? 당 평균인 2.7보다 이하로 나타난 의원은 장하나 의원 1.1, 김현 송우창 의원 1.8, 신계균 의원 2, 노영민 김기준 의원 2.2, 전정희 의원 2.4, 최규성 의원 2.6, 유대운, 이상직, 최동익 의원 2.7 해서 11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당 이념 평균보다 왼쪽 의원 상당수를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우클릭 물갈이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새누리당은 조금 더 오른쪽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조금 더 중도 쪽으로 이동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천에서 탈락한 진영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그런데 진영 의원의 더불어민주당 행은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같은 고향, 즉 전북인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상당한 친분을 유지해 온 데다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진영 의원의 탈락설이 도니까 김종인 대표가 계속 상황을 주시하면서 진영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용산에 후보를 비워둔 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아직 공천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에 대해 스스로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면서 본인이 하지 못하면 곧 공천관리위원회가 결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유승민 의원 본인이 결단하는 게 가장 좋다면서 공천위는 지금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도 이 정도면 대강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한구 위원장은 작년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날 때도 일찍 내려놓았으면 파장이 덜했을 텐데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모양새가 좋지 않았다며 그때처럼 지금도 안타까운 상태라고도 했습니다. 한편 기자가 결단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편 기자가 유 의원 본인이 결단하는 게 좋다라고 말한 이한구 위원장에게 그 결단이란 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이에 대해서 이한구 위원장 거기까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알아서 그만두란 얘기죠. 조선일보 보도였습니다. 한편 친유승민계 핵심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승민 의원과 친유승민계 모든 의원들은 자진 탈당은 절대 안 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하지만 당이 경선을 붙이면 경선을 받고 공천 배제를 한다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 혼자가 아니라 친유승민계 모든 의원들이 함께한다 이런 이야기군요. 한편 경선을 붙이면 경선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선을 하다가 지면요 무소속 출마의 길이 막힙니다. 이른바 이인제법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막말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 인천 나물에 대한 후보 재공모 공고를 내지 않았습니다. 공천 배제를 결정한 지 사흘째인데요. 통상 재공모 기간이 사흘, 후보 등록이 오는 24일에서 25일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늦어도 일요일까지는 재공모 절차가 시작돼야 합니다. 당내 일각에서는 당이 이 지역에 대한 공천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거죠.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으면은 새누리당에서 공천받지 못하는 윤상현 의원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새누리당 찍으려던 사람들이 윤상현 후보를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윤상현 의원이 당선된다면은 나중에 새누리당에 복당하면 되는 겁니다. 비박계의 한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할 경우 친박계가 무공천으로 윤상현 의원을 배려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이럴 경우 공천 배제는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편 윤상현 의원은 전화를 받지 않은 채 자맹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주호영 의원 등을 떨어뜨리니까 안 된다 이러면서 김무성 대표가 반발했습니다. 그 김무성 대표가 어제 국회의원회관에 있었는데요. 측근인 김학용, 권성동 의원과 함께 말입니다. 이 와중에 김무성 대표가 사과해야 한다고 뜻을 모은 최고위원회의 뜻을 전하러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 김무성 대표 방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무성 대표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 라면서 단칼에 잘랐습니다. 그런 뒤 반말로 니는 공천위가 하는 짓이 당헌 당규에 맞다고 보느냐 이렇게 공박했습니다. 성대모사로 할까요? 니는 공천위가 하는 짓이 당헌 당규에 맞다고 보냐? 이렇게 공박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 뭐라고 답했느냐? 에이, 공천 한두 번 해봅니까? 다 그런 거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수끼리 왜 이러느냐라는 말이죠.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뉴스타파가 2011년 성신여대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통과해 2012년 현대 실용음악학과에 입학한 나경원 의원의 딸 부정 입학 의혹을 제기했죠. 면접 심사에서 자기 어머니가 누군지 밝히고 시험 볼 때는 심사위원장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사위원장이 누구냐? 이병우 씨라고 기타리스트 유명한 그분 말입니다. 물론 다른 학생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특혜였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드러나게 됩니다. 성신여대에서는 더 이상 실용음악학과에 장애인 입학생을 뽑지 않았습니다. 딱 그 해에만 뽑았던 셈입니다. 이병우 교수는 2013년 나경원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했던 김모 씨는 성신여대 대학평의원회 의장으로 추대됐고 이로써 해임될 뻔했던 심화진 총장을 사실상 구제해 주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오늘 반박했네요. 뉴스타파 보도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내 아이는 정상적인 입시 절차를 거쳐서 합격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근거, 뉴스타파가 제기한 의혹에 대한 이해할 만한 반박,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p.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닷컴.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이동통신 3사가 LTE 요금제 상품을 팔면서 무제한 요금제라고 과장 광고를 해서 피해를 입힌 소비자들에게 LTE 데이터 쿠폰 무료 제공과 추가 부과한 요금의 환불 등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집계한 보상 대상 소비자는 중복된 것까지 포함해서 3,244만 명입니다. 보상안의 경제적 가치는 2,679억에 이르게 되고요. 음성 문자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에게 사용 한도가 초과됐다는 이유로 추가 부과한 요금은 전액 돌려주게 됩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KTNG와 광고업체의 유착관계를 파헤치던 검찰이 현 정부 고위 인사가 특정 광고 대행업체의 일감 수주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물론 브로커 역할을 한 금융사의 간부가 단순히 그 사람, 정부 고위 인사의 이름을 팔기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이 일겠죠. 문제는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상 브로커의 사기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광고업체는 이미 하도급 업체를 통해서 30억 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KTNG와 KTNG의 계열사인 인삼공사 임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광고 일감을 따낸 사실이 밝혀진 바 있었거든요. 뭐하러 30억씩이나 비자금을 조성했겠습니까?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12개월 연속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서 1년째 실업률이 높았던 것은 외환 위기를 겪은 1999년 이후 17년 만인데요. 한국은 수출과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고 있어서 고용 지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창조 컨설팅이 개입한 노조 파괴 논란으로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지회 조합원 한모 씨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한 씨는 2011년 유성기업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할 당시 대의원으로 활동했고요. 최근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각종 징계와 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지켜보면서 극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려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 씨의 죽음, 단지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43%가 심각한 고위험 우울증에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아무런 배려 없이 징계 절차를 강행해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측은 무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이런 내용의 경향신문 사설이 있었습니다. 가수 은지원 씨의 삼촌이자 박근혜 대통령 친인척이라고 속여서 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7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대통령 취임 기념 행사를 준비한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은모 씨. 이 사람 나이가 76인데요. 수사 결과 은 씨는 은지원 씨와 성과 이름 한 글자가 같을 뿐 친인척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범죄가 통할까요? 예전에 노태우 대통령의 형을 사직한 노태평 씨, 아직도 이름이 기억납니다. 그 사람의 사기 행각도 생각이 나는데 노태우 대통령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죠. 자, 하여간 이런 범죄가 통하는 이유는 지금이 통할 수 있는 시대라는 그런 공감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거액의 사모펀드 투자 사기를 벌인 왕년의 유명 방송작가 박모 씨. 박모 씨에게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40억을 건넸다고 합니다. 40억씩이나. 검찰은 마당발로 소문난 방송작가의 꾀임에 넘어가서 투자금을 건넨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였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소양강 처녀, 단장의 미아리 고개 등의 가사를 쓴 작곡가 고 반야월 씨. 2012년 3월에 타계하면서 이남 사녀에게 아파트 한 채와 수억 원의 예금, 5천여 곡에 대한 저작권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석 달 뒤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 싸움이 벌어졌는데 셋째 딸인 가수 박희라 씨를 상대로 나머지 이남 3녀가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과는 어찌 됐을까?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일부는 반야월 씨의 모든 저작권은 박희라 씨가 단독 상속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반야월 씨가 남긴 5천여 곡의 저작권적 가치를 연간 1억 원가량으로 추산했는데요. 저작권은 사후 70년 동안 보장됩니다. 반야월 씨는 일제시대에 진박남이라는 예명으로 가수 활동을 하면서 불효자는 옵니다 등의 히트곡을 냈습니다. 하필 불효자는 옵니다였네요.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진보적 문학개간지 실천문학을 내는 실천문학사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주주총회에서 소설가인 김남일 대표이사 등 문인 주주들이 퇴장한 가운데 소수 대주주들이 신임 이사진과 대표이사를 선임한 데 이어서 실천문학 편집위원 6명 전원이 사퇴 성명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김원, 김정한, 김종훈, 서영인, 장성규, 황인찬 씨 등이 그렇습니다. 주식회사 실천문학사가 본래 정신과는 정반대로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에 의해 오직 주식표 대결로 그 정체성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영진 실천문학사 신임 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출판사가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방도는 없이 편집권 독립만 내세워서는 곤란하다라면서 출판사 경영과 잡지의 생명력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고민 끝에 대표 이사직을 맡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2012년에) 김종인을 통해 2016년에 김종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2012년에 김종인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이었습니다. 당권을 갖고 있는 위원장이 아니었고 당연히 공천권도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욕구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과정을 당시 뉴스로 살펴볼까요? 한나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탈당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스스로도 판단할 적에 다음에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자세를 취해주는 것이 옳은가, 이거는 스스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 비대위원은 그 정도 정치적 감각이 없으면 문제가 복잡하다고 비판하고 현 정부에 대한 한나라당의 차별화를 주문했습니다. 2016년 김종인에게 이해찬과 정청래는 2012년에 이명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명박의 사람 이재호 공천에 길을 쓰고 반대했던 거였죠. 새누리당이 1차 공천자 명단을 발표한 지난달 27일 정홍원 공천위원장이 비대위 회의가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어 1차 공천자 명단을 전격 발표하면서 당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친이계 좌장인 이재호 의원과 대통령 측근인 윤진식 의원이 포함된 공천위 안을 비대위원들이 반대하면서 부결시키자 정 위원장이 반발한 겁니다.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은 훗날 국무총리라는 강제 노역을 했던 정홍원 씨. 그와 김종인이 세게 부딪힙니다. 공천위원회는 재의결 끝에 원래 공천위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재심사한 결과 10사람 중 출석한 9사람의 전원 찬성으로 재의결하였음을 발표드립니다. 결국 공천위와 비대위 간의 갈등으로 번졌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은 다음날 사퇴 시사 발언으로 맞받으면서 갈등을 표면화했습니다. 김 의원은 비대위가 정강정책의 변화 틀을 만들어 놓은 만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1차 공천 명단을 보면 그런 의지가 별로 담겨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이 19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공천에 실망감을 나타냈는데요. 김 의원은 또 어제 정홍원 공천위원장이 비대위 의결 도중에 1차 공천 명단을 발표한 것은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심사안을 가지고서 검토하고서 심의 포결도 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공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서 발표를 해버리고, 아니 도대체 이 공당에서 그런 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난 그 사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감정에 복받쳤는지 모르지만 난 그런 행동이라는 거 도대체 내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특히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태도가 모호하다며 비대위원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정홍원 공천위원장은 비대위 의결 전에 공천위가 발표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호 의원에 대한 공천 반대나 공천자 중 쇄신 인사가 없다는 비판도 의견 차이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 평가, 생각이 여러 가지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우리의 그 심사 기준과 방향에 따라서 해나갈 것입니다. 결국 당권과 공천권이 없다 보니 김종인은 비대위원직을 던져버립니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당이 선거대책위 체제로 전환해 비대위에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내가 이제 이 비상대책위원으로서의 역할은 다 끝났으니까 이제 이 비상대책위를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 표시를 갖다 이미 했었어요. 김종인 위원은 특히 인적 쇄신이 과감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선 아쉽다면서 총선 공천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당권과 공천권을 한 손에 집어넣습니다.
또 하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청년 비례대표 논란입니다. 4명을 선발했는데 한 사람은 공관위 관계자에게 첨삭지도 비슷한 걸 받은 녹취록이 나오면서 문제가 됐고 또 한 명은 홍창선 위원장의 전 보좌관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서 또 문제가 됐고 이래서 경선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예, 그게 제가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제 이름을 대시니까 8년 전에 떠났고 저희 총선에서 그 패배하니까 의원 숫자가 모자라니까 그 사람도 직장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나라당 보좌관으로 갔던 겁니다. 이윤성 그때 국회 부의장 아마 실에 가서. 그리고 그 후로 저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4년 전에 청년 비례대표로 뽑힌 김광진 장하나 의원은 어젯밤에 이제 컷오프가 됐습니다만 이분들은 청년 비례가 지난 4년 동안 무능했다는 얘기냐, 젊어서 의정활동을 못한다는 얘기냐 하면서 잘못은 오히려 직무를 유기하고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공관위에 있다. 사과하라. 이런 요구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은 이거 김광진 장하나 의원이 들으면 굉장히 성내실 것 같은데요. 논리에 안 맞는 그리고 사람이 좀 기본이 돼야 해요. 뭘 자세히 내막을 알고 해야지 덮어놓고 사과부터 하라. 뭘 사과하려는지 내 앞에 와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김광진 장하나 의원의 사과 요구. 어디 저 언론에다가 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저 구태 스타일을 빨리 고쳐야지. 2016년에 김종인 대표님, 2012년에 정홍원에게 하셨듯 2016년 흡사 트럼프를 연상하게 하는 방금 발언의 주인공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 좀 어떻게 해보세요? 아니 도대체 이 공당에서 그런 식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고 나 그 사람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감정에 복받쳤는지 모르지만 난 그런 행동이라는 거 도대체 내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한겨레에 실린 장발장 은행장인 홍세화 협동조합 가장자리 이사장의 특별기고 오만한 박근혜 정권, 오만한 삼성 재벌을 소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하자. 연장근로 하지 말고. 지난 3월 9일 노동법 개정안에 반대해 프랑스 전역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노동자 등 40여만 명이 벌인 시위에 등장한 구호의 하나다. 그들의 젊음이 뿜어내는 연장근로 하지 말고 사랑을 하자는 발랄함과 아무래도 헬조선이 대비되는 그런 암울함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삼성이라는 두 글자 때문이었을까? 르몽드 기사를 읽는 순간 설 연휴를 앞두고 한국 언론에서 단신 처리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노동자 실명 위기라는 기사가 떠올랐다. 하긴 산업재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운데 으뜸이라는 오명을 차지하는 한국에서 노동자 몇 명의 실명 위기가 무슨 대수겠는가. 세월호 참사 후 700일을 넘긴 지금까지의 과정은 동시대인들이 고통과 불행, 죽음의 시면 밑으로 가라앉을 때 아직 공감 능력을 잃지 않은 일부 사회 구성원들이 안타까운 시선과 함께 외마디 소리를 지르지만 국가로부터는 더 이상 근본적인 해결책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노동자와 서민은 그런 불행한 일이 나와 내 가족에게 닥치지 않기만을 바라며 하루하루를 지탱해야 하는 처지에 있다고 웅변하고 있지 않은가. 오만함에도 층위가 있다. 조금이라도 겸연쩍어 할 줄 아는 오만함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내면에 절제나 외부에 견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가능한 공격성까지 띠는 뻔뻔하기 그지없는 오만함도 있다. 가령 세월호 참사 초기에 악어의 눈물이라도 흘렸던 박근혜 대통령도 두 차례 선거 이후에 언제 그랬냐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던가. 견제되지 않은 권력은 독재로 치닫는다는 점을 최근의 공천학살이 증명해 준다면 삼성 엑스파일 사건, 불법 탈법적 유산 상속을 비롯해 온갖 작태들이 삼성을 생각한다를 통해 드러났음에도 그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건재할 수 있었던 삼성재벌의 오만함은 어느 층위에 올라 있을까. 외롭고 어려운 싸움을 벌이는 반올림에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한 것이다.
반올림을 외롭게 하지 말자. 오늘 마무리 메시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